저번 시간에 중국의 상업 도시 발달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번 시간에는 조선과 에도 막부의 상업 도시 발달을 해야겠죠. 자, 조선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상인이 등장하게 되지. 뭐 일본은 뭐 오사카, 에도, 교토, 오미 뭐 이런 상인들이 활동했다고 하고, 조선은 만상, 송상, 경강상인, 내상 뭐 이외에 다른 상인도 있는데 뭐 주요 상인은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선과 에도 막부에도 거대 상인이 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선부터 들어가자면, 자, 조선 후기에도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상공업 발달에 기여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교과서에서 대표적으로 이 상공업 발달의 요인이 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동법이 이 상업과 도시 발달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자, 대동법이라는 제도는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 조선시대에는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재산에 상관없이 집집마다 자기 지역 특산물을 지정을 해줍니다. 지역마다 지정된 특산물이 있는데 이걸 현물로 납부해야 되는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었어. 근데 이게 너무 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대동법을 시행해서 집집마다가 아니고 재산에 따라서 땅을 가진 넓이에 따라서 당시 농민들이 구하기 쉬운 쌀이나 배,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집집마다 걷질 않았으니 가난한 사람은 아예 안 낼 수도 있었겠지. 그리고 내는 사람들도 그 전까지 납부하기 힘든 특산물 말고 내기가 쉬운 쌀, 배, 돈 이런 걸로 내라고 하니까 백성들의 생활은 나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대동법은 하루아침에 시행된 건 아니고요. 1608년부터 1708년까지 거의 전국에 시행되는데 100년이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공납이라는 세금은 조선 재정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3분의 2 정도는 공납으로 충당을 했었어. 그래서 재정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제도를 바꿔도 되느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고, 뭐 또 늘 현물로 내던 것을 그렇게 쌀배 돈으로 바꿨을 때 늘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100년에 걸쳐서 대동법은 전국에 시행되게 됐지. 아니 그러면 대동법과 상업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대동법이 좋은 제도인 건 알겠는데 이걸 시행하면 왜 상업이 발달했냐는 거지. 자, 왜냐면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공납으로 직접 걷었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인삼, 호랑이 가죽, 뭐 조기, 하여간 필요한 거는 그냥 직접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기가 필요하면 조기를 세금으로 걷었고, 호랑이 가죽이 필요하면 호랑이 가죽을 세금으로 걷었고, 인삼이 필요하면 인삼을 세금으로 걷었는데 쌀배 돈으로 다 걷어버리면 국가에서 필요한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자, 그래서 나타난 게 공인이라는 상인입니다. 자, 대동법 시행으로 공인이 나타났는데요.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국가에 납부합니다. 아니면 수공업자들을 거느리고 이들 보고 만들라고도 하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이는 도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쌀배 돈으로 대동법으로 납부를 하면 정부는 이렇게 거둔 쌀배 돈으로 공인에게 돈을 주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해오라고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 공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인 이외에도 아까 봤던 이 거대 상인들,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 같이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상인들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조선의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강상인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송상은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당시 조선의 특산품이었던 인삼, 홍삼을 또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이 내상은 동래, 부산 지역에 있었던 상인인데 일본과의 교역에 종사를 했고, 만상은 이 의주라는 곳이 청나라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청가의 무역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던 뭐 은혜길,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조선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이 은의 길에 막대한 역할을 한 게 뭐 내상이나 만상 같은 상인들이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조선 후기에는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시장인 장시가 확대됩니다. 18세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개설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따져봐도 장시가 5일에 한 번씩 열리니까 하루에 200곳 정도는 어디선가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전국 어딘가에서 전국 방방곡곡 시장은 어디선가 열리고 있는 거야. 200곳이 열린다는 것은. 자, 그리고 이 장시는 보부상들이 장시를 오며 가며 연결하면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자, 5일에 한 번씩 장시가 열리기 때문에 이 타이밍만 잘 맞추면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옆에 이 그림이 있잖아요. 송파장, 과천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이게 이 장이 열리는 끝날짜예요. 송파장은 5일과 10일, 그러니까 10단위로, 5단위와 10단위로 열리고, 성내장은 2일, 7일. 그러면은 1일에는 도농장에 갔다가, 2일에는 사평장에 갔다가, 3일에는 판교장에 갔다가, 4일에는 과천장에 갔다가, 5일에는 송파장 갔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게 가능하지. 그치? 또 6일에는 도농장 갔다가. 매일매일 장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업이 활발하게 되는 거죠. 지방에서는 장시가 열리면서. 자, 이러면서 조선에서도 도시가, 거대 도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양입니다. 18세기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서 한양의 인구는 약 30만 명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 지금의 서울이죠. 이곳은 정치행정 군사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조선에서 가장 큰 도시는 한양이고,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도시에 견줄 만한 도시도 한양 정도였는데, 뭐 이외에도 강경, 송파, 원산 등 이 상업 중심지, 큰 시장이 열리는 이런 상업 중심지도 큰 도시가 발달하게 되죠. 내가 이거 젓갈 사진은 왜 올렸냐면, 이게 강경이라는 도시는 충청도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 이제 전국의 젓갈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젓갈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송파는 지금의 강남 지역이죠. 자, 하지만 조선은 이 도시화 경향이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만 봐도 나오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좀 부족해요. 도시화율이 가장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중국, 일본에 비해서는 이 도시화의 진척이 좀 약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으로 넘어갑시다. 자, 일본은 아까 봤던 그래프를 보면은 이 에도 시대의 도시 인구 거주 비율이 상당히 높죠. 이게 뭐 우리나라도 당연하지만 중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도시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높냐면 이유가 있어. 자, 일본에선 조카마치가 발달합니다. 병농분리 정책을 취해서 무사와 존이는 의무적으로 다이묘가 거주하는 성 근처에 거주하도록 했어. 자, 그럼 무사와 존이는 무조건 성 근처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겠지. 자, 근데 에도 시대 인구를 보면 무사가 인구의 7%고 존인이 6%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얘네들만 모아놔도 인구의 13%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도 시대에는 이런 정책들도 도시화율이 높은 거에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에도 시대는 이 무사와 존인이 살도록 성 근처로 모아놓은 조카마치가 발달하면서 이게 도시가 됐으니까. 자,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대도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에도 막부 시대의 대도시는 에도, 오사카, 교토, 뭐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에도는 무려 인구가 100만 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뭐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 뭐 100만 명까지는 아니었다. 한 70만 명 됐을 것이다. 아니다, 그거보다 적었을 거. 그래도 막 50만 명 이상인 건 확실합니다. 오사카는 35만 명이고 교토는 20만 명이었대. 그러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가 일본에는 많이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도시화율이 굉장히 발전했던 거지. 자, 에도부터 살펴보면 에도가 실질적으로 이 에도 막부가 근거지로 삼는 곳이기 때문에 실권을 쥐고 있는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게 전국에서 가장 큰 조카마치예요. 그래서 대도시화가 됩니다. 자, 에도가 이 초거대 규모의 조카마치가 형성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19세기에 찍은 조카마치, 그러니까 이 무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에도가 왜 이렇게 인구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아주 큰 도시가 되느냐? 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죠. 우리가 배웠던 산킹코타이 제도입니다. 자, 쇼군이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의 다이묘들을 에도에 와서 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다이묘들이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가신들이나 하인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인당 몇천 명을 끌고 온단 말이죠. 전국의 다이묘들이 에도에 반강제적으로 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에도의 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던 무가제도법을 봐도 이 산킹고타이 제도가 적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도라는 곳에는 전국의 다이묘들이 모여서 살게 되고, 그들이 데리고 온 부하들, 그들을 따라온 가족들, 그들에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전국에서 모인 존인들, 그리고 막부가 직속으로 데리고 있는 무사들까지 합쳐서 이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모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무사가 모이면 존인도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국의 다이묘와 다이묘를 수행하는 무사들이 에도에 모였고 그들의 가족까지 왔어. 그리고 그들에게 물건을 파는 존인들도 에도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에도 막부 시대는 병론분리책으로 조카마치라는 걸 만들어서 존인과 무사가 따로 살게 했단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에도라는 곳이 이 무사와 존인들이 모여 사는 초거대 규모의 조카마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과 좀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자, 중국 베이징도 정치 중심, 행정 중심이고 소비 도시잖아. 자, 에도도 마찬가지야. 정치 행정의 중심이고 최대 소비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구에 비해서는 일본 에도의 인구가 특히나 또 많죠. 그죠? 베이징도 그 큰 청나라에서도 인구가 100만 명인데 에도의 인구도 10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산킹코타이 제도 같은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 거죠. 지방에 있는 통치 세력들도 에도에 무조건 와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산킹고타이 제도 비슷한 게 있어서 강남 지역, 하여튼 전국에 있는 지배층인 신사층들이 무조건 니네 가족들까지 다 끌고 와서 베이징에 살아라 그러면은 베이징 인구는 1000만 명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도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일본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도 말고 다른 대도시들도 있죠. 자, 오사카는 존인이 많이 거주하는 상업도시로 발전해서 천하의 부엌이라고 불렸습니다. 없는 게 없다라는 소리지. 특히 이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여주는 이 조카마치의 구조다 이러고 보여주는 그림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일본의 대표적인 조카마치는 오사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오사카에는 조린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인이 사는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잖아. 원래 인구만 따지면은 무사 인구나 존인 인구나 비슷비슷한데 오사카에는 그만큼 존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도시가 하나 더 있었죠. 교토가 있습니다. 자, 교토는 천황귀족 승려가 많이 거주해서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합니다. 뒤에 보이는 사원이 이 교토에서 유명한 사원인 금각사라는 사원이죠. 그래서 이 천황귀족 승려가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 취향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예품 제작이 발달했고 이 지역도 인구 2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큰 도시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자, 일본이 또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우선 이 교통망이 일본이 굉장히 정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산킹고타이 제도 때문이에요. 이것도 다이묘들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지. 자기가 있는 근거지와 에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정비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강을 건너야 되고 어떨 때는 먼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냥 어중떠중이 백성들이 아니고 어쨌든 엄연히 지배층인 다이묘들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정비가 필수인 거지. 그래서 일본은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이 도로가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하루아침에 오갈 수 없으니까 가는 길마다 다이묘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료칸이라는 게 일본에선 굉장히 발전했잖아. 굉장히 고급 숙박 시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료칸들이 보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료칸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여관들도 다이묘 행차를 할 때 머물던 숙소에서 발달한 료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료칸 문화가 발전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 상킨고타이 제도로 인해서 다이묘들이 이동할 때 숙박할 수 있는 시설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요인들로 일본에서도 대상인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에도 상인, 오사카, 교토, 나고야, 오민 상인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